대선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소화기내신학회 김성한 재무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헬리코박터 세균이 과연 무엇인가, 이 헬리코박터 세균에 대해서 우리 김성한 교수님과 아주 자세하게 또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한 교수님, 그 헬리코박터 세균이 꼭 없애야 되는 세균인가요? 혹시 어떤 세균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는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입니다. 1983년도에 마샬과 워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규명이 된 세균이고, 발견 이전에는 우리 위내가 상당히 강한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균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렌 마샬 이후로 여기에도 균이 살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균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규명이 되고 있구나 이후부터 83년도 이후부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한 특성, 또 임상적인 그런 영향들이 규명이 되고 나서 그 마샬하고 워렌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노벨상 심리학 또 의학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몸통은 이런 스파이럴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몸통에 플라겔라라고 편모 실같이 이제 다리가 대여섯 개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쓰는 거죠? 굉장히 네네. 운동성이 좋고, 네네. 그 대신에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규명할 때, 발견될 때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배양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암모니아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유레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산성에서 오랫동안 잘 견디고 적응해온 인류와 함께 사는 대표적인 위내의 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이 되어서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역학 연구는 많이 이제 시행되어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는 98년도에 16세 이상 무증상 성인에서 유병률을 조사한 게 6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마지막 가장 최근 데이터는 44% 정도로 유병률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유병률을 좌우하는 것이 주거 환경,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감염 경로와 이제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또 상수도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다든지 이런 오염될 수 있는, 또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나 그런 생활 습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에 드릴 질문하고도 거의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특히 또 위암이 많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세균 특성하고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동서양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일본, 또 중국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위암 유병률이 높은데, 물론 그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 자체만으로 모든 발암 규정 원인을 갖다가 알 수는 없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일본과 우리 염장 음식들, 짠 음식들 많이 먹고 그렇지만, 사실 또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고 이런 문화지만 또 일본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원인 하나로 몰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들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게 WHO에서 분명한 발암 요인으로, 인자로 발표를 하고 규정을 했지만, 결국 분명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소수이다. 나머지 많은 대다수의 원인들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위암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려고 하면 아마 독한 성분들, 공격인자가 우리나라 헬리코박터세균 좀 많다. 예, 독성인자 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우리가 뭐 회사에서 나오는 네. 음료수만 먹으면 네, 이 헬리코박터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다. 네. 아니면 뭐 거의 전멸이다. 뭐 이런 약간 과대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과대광고. 뭐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런 제품들에 이제 눈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균을 죽일 수는 없죠. 네. 예, 균 자체를 재균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균요법에 사용하는 항생제들의 부작용은 뭐 설사라든지 확실히 같이 그런 유산균 제제를 같이 이제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들을 조금 덜 내지는 겪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임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건 뭐 여러 연구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그 뭐 대표적인 아까 뭐 특정 기업의 그 제품은 뭐 항체가 들어가 있다든지 헬리코박터 균에 항체가 들어가 있어서 균 자체를 뭐 균수를 조금 로드를 줄이는 역할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완전한 제균 효과를 가지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뭐 이야기 하시겠지만 치료에 있어서 뭐 근간은 아니다. 네, 맞아. 네. 맞습니다. 보조죠. 네, 보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아마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방 김성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헬리코박터 세균이 어떤 세균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 감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까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헬리코박터 세균 감염이 많은 이유가 과거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그렇다면 헬리코박터 세균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박멸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현 교수님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3차까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뭐 1차 치료제로 이제 3제 요법을 하게 됩니다. 3제 요법은 아목사실린, 또 클라리스마이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도를 낮춰주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3제 요법을 하게 되고, 1차 치료제로 클라리스마이신의 내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치료 실패 되는 케이스가 경험적으로 보면 해마다 조금씩은, 그거는 뭐 데이터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교수님 뭔가 있나요? 아예 그 내시경 검사할 때 PCR 검사를 저는 일단 같이 해서 이력이 있으면 같이 내서 내성 유무를 일단 확인해서 아예 1차를 세컨 레지멘 2차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3차까지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뭐 꼭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 레스큐로 뭐 레복사플록사신 같은 거를 조합해서 뭐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융단 폭격하듯이 네 가지 약을 동시에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간을 또 길게 할 수도 있고, 안 써봤던 항생제를 또 다시 써보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저희 우리 학회에서도 알려주는 게 있고, 또 뭐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라는 또 학회가 있기 때문에 연관학회가 있어서 알려드린 저희가 팁을 저희 유튜브 방송에 꼭 전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 세균에 대해서 우리 대한소화기 내신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계신 김성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유튜브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